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보이길래 이 뉴스들을 설명해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화이자 백신 맞은 미국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차 접종 후에 호흡곤란과 배탈을 보이면서 사망을 했는데, 현재 이 같은 백신의 부작용들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지금 각지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안전한 접종률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화이자 CEO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반드시 상기하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언론에 휘둘려서 급하게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상당히 지금 상황으로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아크 CEO의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가총액이 2조 달러는 되어야 되는데 2조 달러가 되지 못한 아주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ETF로 승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향후 2만 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그것을 BIS라든지 중앙은행에서 자꾸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채굴자들은 순간 이 매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비트코인 하락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BIS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붕괴 가능성을 엄두하고 있고, 연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도 금리 동결을 추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상황이 더욱더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기관들의 투자를 따라서 개미들의 묻지마 투자가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닥 없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예기치 못한 소식에 의해서 언제든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항상 상기하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고 그것으로 세금 증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값이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2배, 즉 8,100원으로 담배값이 거래되게 되고, 이 정도면 유럽의 담배값과 거의 가격 차이가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국의 담배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전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담배 세금 증세에 대한 부분에 타격은 없겠지만,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것은 결국 주류값도 인상되게 되는 영향을 반드시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가겠다, 주로 걷어가겠다라는 이번 정부의 말과는 달리 서민들의 고유를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결국 공짜인 것처럼 사기를 쳤던 이번 정부가 이 돈을 다시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면서 걷어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추린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본 방송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랠리를 펼쳐온 지난해 동안, 도대체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블랙록이라는 괴물 금융의 실체는 무엇이고, 이 괴물에 의해서 미국 증시와 경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또한 블랙록과 미국 금융 자본의 실체가 무엇인지, 팬데믹은 그동안 왜 양극화 사회를 더욱 가속시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수 금융 딥스들의 사회 지배권을 어떻게 팬데믹을 통해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록이라는 이 금융기관은 어떤 기관일까? 사실 블랙록이 뭐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블랙록은 사람들 사이에서 베일에 쌓여 있지만, 그 힘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과 돈을 움직이는 강력한 금융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블랙록은 100여 개 이상의 국가의 고객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정치적, 경제적 주요 자산에 모두 촉수를 뻗치고 있는 글로벌 금융거인입니다. 지금은 미국 연준에 나온 수조 달러의 구제 금융을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 중 거의 대부분이 블랙록의 자금과 관리를 통해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굵직한 글로벌 기업의 운명은 모두 블랙록의 손에 맡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블랙록은 자산 운용사로서 주식시장을 아우르는 패시브, 즉 수동적 투자를 관리하고 연금 펀드들과 퇴직자들에게 저축 자산을 투자로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이면은 그런 표면적인 단순한 묘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 블랙록이라는 기관은 금융 시스템과 기업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 비밀 권력의 그림자 금융 등으로 불리울 만큼 소수 엘리트들의 강력한 자산 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그림자 은행으로서 중국에 존재하는 세계 최대 은행보다 더 규모가 클 뿐 아니라 7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조 달러를 알라딘 위험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항상 고위험 자산 관리 리스크에 공격적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할 정도의 고배열 수익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소수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알라딘, 즉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라는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블랙록이 이처럼 하이리스크의 고배열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식의 모든 정보와 디지털 화폐를 논하는 유명 코인러들이 모두 블랙록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블랙록에 함께 투자하는 정치권과 엘리트들이 경제 이슈 여론을 부풀리고 각국에 들어오는 블랙록 지사의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걷어가는 시스템이다 보니 블랙록은 고위험성 투자에 과감히 투자할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지저분한 정치 금융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돈을 조용히 부풀렸습니다. 블랙록에 투자했던 유명한 인물로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포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제 전문가인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잭 보글 같은 인물들 모두 블랙록으로 간접적인 경제 위기와 M&A를 통해 자산을 부풀렸을 뿐 자신들이 그동안 직접 이 자산을 운영하면서 투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자들은 블랙록이 없었다면 이처럼 엄청난 자산을 모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고 모두 이들의 능력이 아닌 블랙록의 후광을 받고 성장했던 자산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블랙록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제4의 정부 혹은 그림자 금융 정부라고 여태 불러왔지만 블랙록이 이 같은 별칭이 붙은 진짜 이유는 BIS처럼 어떠한 나라의 정부에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 규모와 자산이 최고의 글로벌 파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은 미국 정부 공직자들과 정치인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고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의 정치적 압박을 이용해서 블랙록은 유일하게 도드 프랭크법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금융기관이다 라는 법적 명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떠한 규제조차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클라우스 슈버프가 이야기했던 경제 리셋의 계획도 사실 그의 계획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닌 바로 블랙록의 금융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과거로 올라가서 2019년 8월 미국 오하이오 민주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잭슨 홀 회의를 통해 전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였던 필리프 힐데 브랜드가 이끄는 4명의 블랙록 중역들이 2020년 3월경에 위대한 리셋의 발표를 제안했던 것이고 클라우즈 슈버프는 블랙록의 계획을 그저 세계경제포럼에 언급한 것 뿐이었습니다. 블랙록 그룹이 이 같은 경제 리셋의 제안을 꺼냈던 가장 큰 이유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무리한 화폐 공급으로 인해서 경제를 통제할 힘과 화폐 실탄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고 이제 중앙은행이 그동안 오랫동안 자랑했던 화폐 권한의 독립성을 변화시키고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 정책과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크기를 조정하는 재정 정책이 서로 결합할 시간이 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은행들의 팬데믹으로 부족해진 화폐 총알을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의 명분을 앞세워 각국 정부의 세금 증대라는 재정 정책과 함께 추진을 하면서 경제를 안정시키자라는 주장을 블랙록이 펼쳤던 것인데 이 같은 블랙록의 계획은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 혹시 모를 디플레이션의 위기를 피하면서 언제든지 긴급 재정 기금을 장기간 유지할 화폐를 찍어내야 한다는 명분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화폐를 더 풀 것을 연준에게 요구했던 것이고 현재 이 제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가 다름 아닌 바이든의 재무장관으로 취임됐던 자넷 옐런입니다. 이처럼 팬데믹 위기는 중앙은행들의 무리한 화폐 풀기로 인해서 블랙록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던 셈이고 블랙록은 팬데믹으로 부족한 화폐 총알을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정부가 세금 증대를 통해서 모두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제안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블랙록의 지시가 있은 후 2020년 3월 그러니까 같은 달 블랙록은 케어스법에 따라서 정부가 대신 수의 계약을 했고 블랙록은 정부를 이용해서 무입찰 계약을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과 협력한 재무부는 자신들이 설정했던 4,540억 달러의 자금을 블랙록 혼자 아무런 경쟁자 없이 독점 운영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블랙록이 만약 이 기금을 자신들의 투자에 활용한다면 무려 4조 달러가 넘는 돈을 연준과 재무부가 무담보로 블랙록에게 공급한 셈이 되고 블랙록은 이것을 긴급 재정 기금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정부의 법적 규제도 받지 않는 케어스법 권한을 이용해서 소수 엘리트들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만 불려주었던 것이고 바이든의 검은 정치 자금도 모두 이 블랙록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바이든도 어쩔 수 없이 블랙록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재무부 요직에 오바마 정부와 블랙록 출신을 대거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연준과 재무부, 블랙록의 장난질은 결국 세금 증대를 더욱더 크게 불러오게 될 것이고 저들이 착취한 돈을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 엘리트들의 장난질로 인해서 앞으로 세금 과세는 더욱더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처럼 대중들이 대선 시위와 폭동, 팬데믹의 외출 금지 등으로 정신이 딴 곳에 썰려있는 동안 블랙록은 화폐 장난의 계획을 통해서 어둠 속에 나타나고 연준과 재무부 이들에게 요구만 하면 그 즉시 인쇄되는 중앙은행의 법정 불안 지폐 권한까지 마음대로 통제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이제 팬데믹 이후 블랙록은 제4의 정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 같은 엄청난 자산과 영향력을 모을 수 있게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랙록은 다국적 사모펀드 운영사인 록펠러 산하의 블랙스톤 그룹과 협력을 했고 1988년 설립이 되었는데 저당 잡힌 주택들을 폭락 시세에 낚아채어서 높은 가격으로 대파는 방법으로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그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결국 블랙록이 모기지 사태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블랙록 회장 즉 레리 핑크가 바로 록펠러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리 핑크가 1988년 그러니까 블랙록을 설립하기 전 록펠러 가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현대미술관의 경영이사를 맡고 있었고 또한 금융이사까지 그것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의 자산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리 핑크가 설립한 회사의 이름 역시도 블랙록으로 이름을 딴 이유가 바로 록펠러를 의식해서 만든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기지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록펠러 산하기업 즉 블랙스톤 그룹이 레리 핑크에게 모기지 정보를 흘려줬고 블랙록은 모기지 사태를 통해 단기간에 8조 달러의 돈을 굴리는 세계 최고의 공룡회사로 성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처음부터 블랙록을 표면적인 엘리트들의 자산 관리를 하는 척 만들어 놓고 미국의 중앙은행의 화폐 발권력을 조용히 뒤에서 조종하려는 속셈으로 만든 기업이었던 것이죠. 사실 블랙록이 가장 크게 재산을 부풀린 곳은 상장 지수 펀드인 ETF입니다. 블랙록은 2009년에 바클레이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인수를 통해 ETF 중에서 교환거래 펀드 모음이랄 수 있는 iShares 시리즈를 구축한 이후 수조 달러의 투자 가능 자산을 획득을 했고 2020년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 iShares는 800개 이상의 펀드 및 1.9조 달러의 운용 자산을 함께 벌어들이게 됩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이 상장 지수 펀드는 주식처럼 사고팔 수가 있고 미국 최대 기업들로 구성된 벤치마크 지수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지수인 S&P 500과 같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특정 지수를 가늠하는 펀드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ETF 부문은 미국의 주식 투자 종목의 거의 절반을 통제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집중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세 개의 거대 미국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뱅가드 그룹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퍼레이션 이 빅3가 ETF를 거의 대부분 지배를 하고 있고 이들 빅3 투자 기업들은 모두 록펠러 산하의 계열사들입니다. 록펠러 산하의 빅3 기업 중 블랙록은 확실히 글로벌 선두 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17년도에 록펠러의 빅3 투자 은행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 제너럴 일렉트로닉, 코카콜라를 포함한 S&P 500 기업들의 약 90%의 최대 주주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블랙록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메가 은행과 메이저 미디어의 주요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금융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월가 기관 투자자들을 이용해 비트코인의 ETF를 중심적으로 구축하려는 것도 바로 블랙록을 포함한 이 빅3 투자 기업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비트코인 ETF를 계획대로 구축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ETF 역시도 지금의 ETF처럼 록펠러 산하 기업에 의해서 심각하게 조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한 전국적인 외출 금지로 인해 미국을 포함 각국의 모든 사업체들은 연방정부 지원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30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의 주장에 따르자면 연준의 새로운 블랙록 관리 특수목적 회사로 이루어진 유일한 매입처는 블랙록 자신이 소유한 상장 지수 펀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020년 5월 14일과 5월 20일 사이에 약 15억 8천만 달러의 ETF가 유통시장 기업 신용기금을 통해서 매입이 되었고
그중 7억 4,600만 달러, 즉 전체 기금의 47%가 모두 블랙록이 운영하던 ETF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연준은 5월 20일부터 더 많은 블랙록의 ETF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도 덩달아 엄청나게 매입을 함으로써 블랙록의 회사 상장 지수 펀드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연준이 납세자들의 돈으로 손실을 메꾸고 이익은 블랙록과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에 속하는 기업들에게 모두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몇 년 후 벌어진 유로존 금융위기 때도 모두 이런 식으로 연준이 납세자의 돈을 이용해서 록펠러 산하 기업들의 ETF에 쏟아 넣었고, 연준 의장은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장지수 펀드들은 위기 때마다 구제금융을 필요로 했고, 블랙록은 재무부와 연준의 유리한 관계를 이용해서 독점적으로 이때마다 엄청난 구제금융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이 당시에 전혀 구제금융을 받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구제금융을 연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장지수 펀드는 팬데믹에 따른 금융위기 중심의 발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터진 이래 2020년 3월 중순부터 투매 거래량 중 40% 이상이 모두 블랙록 ETF에서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은 고의적인 타격을 입었으면 물론 서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마다 연준은 블랙록의 손실을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주었고, 그 손실을 미국 국민이 다시금 떠안아야 했지만 미국 언론 어디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팬데믹 사태 이후 ETF는 급락하고 있었고, 기초 자산 채권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ETF들은 완전히 지급불능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이 같은 ETF의 결함적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고를 했었지만, 블랙록은 연준을 통해서 자금을 수여를 받고 ETF를 조작해서 인위적인 금융 사태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미국의 더 내셔널이라는 매체에 실린 5월 3일자 글의 내용에 의거를 하자면, 결국 투자 등급 채권과 일부 ETF를 매입하겠다라는 미국 연준의 2020년 3월 23일자 약속에 의해서 블랙록은 구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준이 매수자가 없는 시장에서 허둥대던 채권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블랙록을 통해 강제로 공급을 했다라는 것이고, 만약 이때 연준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면 ETF 시장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기초자산, 즉 채권의 투매를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만들고, 이 악순환이 현실화되게 되면 다시 그 과정이 또 이어짐으로 인해 파멸적인 결과를 수반한 급격하고 주기적인 긴급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블랙록의 ETF 강제 매도와 그에 따른 연준의 구제 금융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유동성이 없던 ETF가 유동성이 있는 ETF로 바뀌는 이른바 유동성 변환 과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고, 그 돈들은 모두 소수의 호주머니로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주택저당증권과 그림자 금융기업이랄 수 있는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와 같은 은행과 자금 수혈이 매우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중앙은행의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을 직접적으로 블랙록이 움직여서 은행과 유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차원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블랙록은 이로써 충분한 금융의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림자 금융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부를만 합니다. 쉽게 말해 블랙록은 정치인들과 그들의 의회에서 어떤 거시적 논쟁도 거치지 않고 연준의 지방정부 유동성기구에 부과하는 금리에 대한 불합리함이나 복잡한 서류 작업 하나 없이 무조건 필요할 때마다 무료로 구제금융을 연준과 미국 정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또한 블랙록은 경제 위기로 시장이 처참한 악순환이 올 때마다 연준을 통해서 매번 구제되었고, 그들이 준 유동성 자금을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에 큰 타격을 주어서 서민들의 고요를 빼앗고 착취해 갔으며, 블랙록에 투자했던 부자들은 반대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연금 펀드와 수백만 명의 투자자 저축 또한 구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구제 금융은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함으로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록과 그들의 빅3 기업들은 ETF 주주의 최대 지분자로서 해당 기업들의 주식들의 의결권을 독점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블랙록과 뱅가드 그룹,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퍼레이션 이 세 개의 회사가 연준과 미국 기업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블랙록은 실제로 미국인들의 고요를 빨아서 최대 금융사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이 블랙록은 실제로 미국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그들의 주인 록펠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세계 질서를 열심히 일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블랙록이라는 금융기업인데, 이들은 경쟁 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들의 경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 규제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함으로써 민간 자본과 정부 업무 간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므로 인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서서히 민영화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록펠러 빅3 기업들은 미국 대통령을 그동안 이용해서 미국의 대부분을 민영화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브리스톨의 웨스턴 잉글랜드 대학의 거시 경제학 교수인 다니엘라 카보르는 금융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는 더 이상 은행이 아니고 자산 운용사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산 운용사가 우리의 돈을 우리의 노년을 위해 투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블랙록은 오히려 복지국가의 포기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권력 부상은 계속적인 구조적 변화뿐 아니라 금융에서 시민과 국가를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사회적 계약의 성격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은 신세계 질서에서 말하는 통합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구조적 변화가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라는 점은 록펠러 투자기업의 지휘하에 경제적 리셋을 설계했던 블랙록의 2019년 백서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 공공정책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의 성적표로 간주되고 있지만 사실 주식은 실제 생산적 경제 성장 지표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 사실 주식은 거대한 연금 및 기타 투자 펀드가 대개 주식시장에 돈을 풀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휘하의 자산 운용사가 펀드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주식시장은 블랙록의 자금으로 모두 돌아가고 있으며 주식은 모든 개인들의 자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신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주식 시황은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산 운용사할 수 있는 블랙록을 통해 시장을 관리해 나가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경제 시스템은 순수하고 고전적인 자본주의라기보다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 더 치우쳐져 있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 뒤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그림자 정부 체제가 거대 기업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 사실 국가와 기업의 화폐 경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크고 강대하다고 한들 금융 엘리트가 만든 블랙록 같은 거대 투자 금융기업의 자금 수혈 없이는 그들이 일으키는 인위적인 경제 위기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으며 정부도 간섭할 수 없는 반독점법 위에 살아남아 있는 블랙록에 대항할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연준의 자금을 언제든 끌어쓸 수 있는 그들의 강력한 권한은 모두 록펠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을 요약을 하자면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 약 85%는 미국인 중 가장 부유한 10%가 소유를 하고 있고 이들 모두는 블랙록의 투자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닌 부유한 자들의 돈의 유동성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저 그들에게 부와 소득 그리고 불평등의 확대의 가속화를 추진할 뿐입니다. 또한 블랙록은 록펠러 산하 기업으로서 정부 및 미국 연준 공직자와 부적절하고 밀접한 관계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최초 단계에서부터 2018년 초까지 블랙록은 고위 공직자들과 연준 공직자들을 거의 400번 이상 접촉을 했고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는 케어스 법적 특혜를 이용해서 연준을 앞세우고 모든 경제 위기를 연준 뒤에서 함께 조작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록은 미국 의원들을 움직여서 도드-프랭크 법안을 2010년에 발효를 했고 연방준비이사회가 해당 회사의 자본 유동성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미국 재정안전감독위원회 위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회사가 분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였지만 이들 모두가 블랙록에 매수되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사들의 배를 오히려 불러주는 그러한 제도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록펠러 산하의 은행의 지배력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3대 은행의 수신 잔액은 2018년 3조 8천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2조 4천억 달러 이상이 증가를 했고 2007년 이들 3대 은행의 수신액 비중은 전체의 20%였지만 현재는 40%가 넘게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랙록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바이든 정부는 과거 오바마와 똑같은 공약 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산하의 연준과 대형 금융사들의 힘을 끌어올리는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규제와 함께 블랙록 빅3 기업을 살찌우려는 세금 증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바이든의 이러한 행보만 보더라도 미래의 화폐 주도권을 앞으로 누가 쥐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디지털 기축 화폐의 향방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면 연준 뒤에 숨어서 주식과 경제를 조작하고 있는 제4의 정부 혹은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고 있는 블랙록의 흐름을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는 것,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중앙은행 뒤에서 세계 경제를 편법적으로 움직이던 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